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파이널 강의 이제 준비하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까 좀 생각을 좀 하다가 뭐 여러분들 뭐 요약집들은 많잖아요, 그죠? 요약집들은 다 갖고 있을 거를 전제해서 나올 것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강의 기획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사부로 나눠 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씩 전체를 다 훑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좀 다르죠. 안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제 따로 이제 스터디 형태로 조문을 한번 짚어줄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조문을 한번 짚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조문 하루, 그리고 최신 판례 11월 달까지 나온 거 하루.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회도 하는 거예요, 사회도. 전체를 훑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요약집이라든지 뭐 암기장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있고 이제 나올 만한 게 중요한 건지 어딘지를 터치해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루는 선택형으로. 이게 사실은 선택형, 사례형을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선택형으로 나올 만한 주제를 좀 이제 선별해 봤고요. 그걸 주제별로 나올 만한 것 한 뭐 주제는 뭐 한 4-50개 되지만 그 확산하면은 뭐 100개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따로 모아서 하루 또 한번 짚어줄 거예요. 요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짚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사례형 중에서 한 50개 주제 제가 짚어준다 그랬죠. 지금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자료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상포 교수님들하고 얘기 나눈 것들이고, 그동안 계속 이제 자료를 수집했다가 모았다서 이제 중요한 거를 추려 놓은 겁니다. 추려 놓고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셨을 거니까 어디쯤 나온다 그러면 감은 잡을 거 아니야. 감은 잡고 그쯤에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를 만들어서 제가 넣어줄 수는 지금 상황이 없는 상황이 지금 그래요. 사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좀 약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제를 던질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냐, 혹은 그 주제를 한두 개씩 던져주면 거기에 이제 사례를 제가 답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쓸 걸 한번 감을 잡아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 뭐 사례 뜰 겁니다. 뜨면 사례는 파악할 거 아니에요. 사례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주식 매수 선택권이네? 딱 뜨면 내용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에 포섭하면 되니까. 사례는 포섭하면 되니까 문제 제기는 다 비워놓을 거고, 당연 다 비워놓을 거고, 쓸 거를 이제 여러분 던져주면 그 사례 포섭에서 그 내용만 쓸 수 있도록 좀 제가 한번 사례형을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볼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례가 다 있고 그 사례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주제만 가지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올 만한 주제만 가지고 훑어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오늘 주제는 제가 여러분 나눠준 게 책이 있죠. 제본이 있는데 보면 빨리 봐요. 빨리 볼 수 있는 거라서 1권, 2권으로 나눠졌어요. 1권은 조문 핵심 정리, 그죠? 조문 핵심 정리. 그 다음에 2부는 최신 판례 쟁점 정리 그래갖고 지문화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나눠줬어요. 이미 진도별 모의고사 다 나눠줬고 다 배포를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11월 달까지 추가로 나온 것까지 합쳐서 또 과거 22년 판례에서 판례 공부에 나오지 않은 판례가 한두 개 있거든요. 그걸 집어넣어갖고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걸 짚어주면서 내일은 할 겁니다. 알겠죠? 내일 그렇게 해서 한번 짚어줄 거니까 하시면 될 거고,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무조건 그냥 하루하루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조문, 알겠죠?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보험하고 오음은 뺐습니다. 괜히 거기에 논점을 흘릴 것 같아서 상법, 총칙, 상행위 그리고 회사법만 진짜 나온다기보다도 조문의 위치라든지 조문의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이 아는, 상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하루 잡았나요? 이틀 잡았나? 이틀 잡아서 조문을 다 훑어줬어요. 빠르게 훑어주면서 어디 부위에 뭐가 있다 위치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도움이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상법도 조문을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킬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조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서 나오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제가 나오지 않는 건 제목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조문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듣는 분 중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이것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기 페이스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는 거는 우리 선생님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갖고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조문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나올 만한 거 짚어보고 싶다.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선택형에서 암기해야 될 것, 어떤 부위가 나올 거라는 것을 하고 싶다 하면 저랑 같이 한번 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책으로 보면서 이거랑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거기 1편 총칙 나오잖아요. 그리고 통칙, 상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앞쪽은 안 나오니까 뭐 그만하도록 하죠. 물론 일방적 상행위에서는 판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판례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른 상행위에서 여러분이 선택형으로 아마 다 골랐을 거예요.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거기서 상인이 있고 상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상법이 적용될 건가? 요 판례가 있죠. 근데 여기 일방적 상행위를 적용해서 우리가 적용한 게 있습니다. 자, 그 4조 가보시면 당연상의는 여러분 알 겁니다. 자기 명의로, 그죠? 상행위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조문을 가져오셔도 돼요. 자기 보던 조문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조 같은 거 가보면 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상의를 우리 얘기하죠. 상행위는 이 46조의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우리 상법에서 포섭해서 적용해서 상법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제상인이죠. 그래서 상행위는 하지 않지만 상인적 방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상법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이 의제상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행위의 22가지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의제상인이죠. 그리고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준상행입니다. 알겠죠? 준상행위.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위치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제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의제상인이 나온 의미는 이 상행위, 당연상인이 상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이 상행위를 하는데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도 우리 상법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온 것이 의제상인이죠. 그 대신에 점포 기타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를 뭔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이름이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준상행위를 합니다. 준상행위를 하면서 어때요? 상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런 거죠. 뭐 회사는 당연히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이 조문을 한번 짚어준다면 요 4조하고 5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객관식 다시 선택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의제상인에 대한 어떤 판례 있잖아요. 그죠? 판례.
최근에 나온 판례 뭐 세무사라든지 그죠? 세무사, 의사, 그죠? 법무법인, 알겠죠? 이런 자들 23년에 나왔죠?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어때요? 변호사 이런 자들은 의제 상인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예, 공적인 업무를 한다 그래서 상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죠? 나올 건데 그거는 선택형으로 제가 한번 짚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됐죠? 나머지 이런 조항들은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소상인에 대해서도 뭐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을 대신해서 하는 그죠? 상업사용이 나오죠. 상인을 대신하는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에는 우리가 지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 그죠?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이 있지만 우리는 뭐죠? 지배인 정도 그 다음에 부포상의 표현 지배인을 정할 거냐 관련되는 거죠. 판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 상업사용인은 사실 대리인이죠. 대리인. 알겠죠? 대리인입니다. 알겠죠? 대리. 지배인도 대리인인 거죠. 그냥 보는데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지배인에서 혹시라도 지배인이라든지 부포상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혹은 표현 지배인 나왔을 때 여러분 요건으로서 뭘 검토해야 됩니까? 장소적 그죠? 장소적 개념. 이 본점 지점 있죠? 영업소. 영업소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있죠. 이거 영업소가 판례가 얘기한 하나였죠. 표현 지배인이라든지 지배인의 어떤 그런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표현 지배인의 요건에서 영업소 개념이 안 나오면 점수가 좀 깎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판례가 분명히 얘기했죠. 표현 지배인에서는 어때요? 그 외관 법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요 지배인 선임할 때도 일반적으로 본점 지점이라는 영업소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 지배인 이런 것들은 뭐 보면 되는 거고요. 위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조항이 14조잖아. 그죠? 표현 지배인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사례형의 한 분론점으로 이번에 뜰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쪽에 사실 상법 총칙 상행위는 나올 만한 게 몇 개 안 돼요. 우리끼리 얘기해봐도 별게 없습니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표현 지배인이다. 그죠?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란 판례 요건 알아두시는데 14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본점 지점이죠. 본점 지점. 영업소. 그래서 판례가 영업소의 개념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알아두신다. 그 다음에 지배인이 인정되면 명칭을 사용하는 자, 뭐 이건 보시면 됩니다. 위치 말씀드린 것이고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 부포상도 보시면 돼요. 부포상은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이 표현 지배인이 부포상에도 적용할 건가 말 건가의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판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 부포상에는 나올 만한 건 표현 지배인밖에 없죠. 선택형 나온다 하더라도 표현 지배인 적용할 건 말 거냐? 적용하지 않죠. 그죠?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표현 지배인을 적용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상인, 그죠?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표현 지배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됐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의 의무 나오는 건 조문은 17조만 조문만 알고 있으면 되죠? 혹시라도 뭐 여러분이 부분 논점으로 사례에 나왔다 그러면 조문만 알고 있으면 돼. 17조 부분에 있다. 그죠? 있고 여기 상업 사용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요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뒤쪽으로 나오면서 이사에 그죠? 이사라든지 이에 상충되는 자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의무가 나오죠? 이에 상충 의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개입권이라든지 그죠? 겸직금지, 그죠? 경업금지 의무가 나오죠? 그걸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갖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영업주의 허락 없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사회, 대표이사 같으면 어때요? 이사회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제3자의 계산, 영업부리에 속한 무한책임사원, 이사, 상업사용. 그래서 겸직이죠. 겸직. 근데 이제 겸직할 때도 영업부리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이 없고.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상업사용에는 영업부리라는 말 하죠. 동종영업 이런 말 안 하죠. 영업부리라는 말 하잖아. 그죠? 이거는 취지는 뭐냐면 이 상업사용은 어떤 업무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라는 차원에서 동종영업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영업부리예요. 뒤쪽으로 하면 동종영업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 시험에 여러분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여기는 어때요? 이 영업부류라는 말은 어떤 영업이든지 영업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포인트 잡는 거는 개입권이에요. 개입권. 그렇죠? 개입권이죠. 그래서 자기 계산을 했을 때 제3자의 계산을 할 때 다르죠. 자기 계산할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계산을 했을 때는 남의 그죠 제3자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이 상업 사용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면 돌려줘라고 하는 이득 양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입권 꼭 기억해 주시고 뒤쪽으로 가면서 전부 다 개입권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알아둘 것은 개입권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은 이거죠. 뒤쪽에 이제 오늘 좀 이따 배우겠지만 위탁매매인의 그죠 이행담보 책임이라든지 그죠 또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개입권이 행사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직접 당사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개입권하고 아닌 것도 여러분이 가면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따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개입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영업주가 행사했다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는 아니에요. 단지 재산적인 어떤 귀속만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할 뿐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주 이제 선택형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개입권을 행사했을 때에 그럼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경과하거나 있는 날 1년인데 요게 이제 회사법에 가면 그죠? 이사들이 경업 금지 의무가 있죠. 거기에는 2주간이 없어요. 없고 그냥 1년만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고 다른 데서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것만 하나 여러분이 선택형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호로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배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제 앞쪽은 뭐 여러분 쉬울 겁니다. 사실은요. 상호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호는 자유주의 원칙인 거 아시죠? 상호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 자유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회사의 상호라든지 회사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럴 때 규제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상호 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상호 선정의 자유는 뭐냐면 상호 진실주의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상호 진실주의. 그래서 영업하는 내용하고 상호하고 일치해야 되느냐가 이 문제거든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호 진실주의인 거죠. 그죠?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은 상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상호와 영업하는 내용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뭐 회사의 상호는 크게 문제 안 되고요. 회사 상호의 부당 사용 금지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거 사용하면 안 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영업을 양수한 경우도 똑같아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에 회사란 이름을 명칭을 사용한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선택견으로 가끔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같이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 다연성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호 등기 효리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상호 등기 사전 배척권이라 그래요. 알겠죠? 상호 등기 사전 배척권이라 그러는데 22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22조의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22조의 위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요. 뒤쪽에 가면서 이제 오인할 상호를 한 경우도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면 동종영업의 상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동종영업을 해서 상호를 할 때 이 상호는 등기법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상호를 말해요. 알겠죠? 동일한 상호를 말해요. 그래서 동종영업에 동일한 상호로 등기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이어야 되겠죠. 동종영업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동일한 상호입니다. 동일한 상호. 그래서 그리고 또 뒤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인접은 없어요. 인접은 없고 이렇게 동일한 동종영업 동일한 상호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상호 등기 효력 말할 때 이런 걸 여러분이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볼게요. 다른 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22조는 상호 등기의 효력이다. 그죠? 등기의 효력이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호권이잖아요. 지금 상호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호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됩니까? 보호되죠. 그죠? 보호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하죠. 강화된다는 거죠. 강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등기를 하게 되면 부정목적 등등이었죠. 추정된단 말이죠. 이 추정되었을 때 그죠? 자기가 입증 책임이 완화되기 때문에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의 가등기 나오잖아요. 이 가등기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 좀 체크해 줘야 됩니다. 22조의 2. 여기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선택형 나오더라도 잘 보시면요. 상호의 가등기다. 가등기를 왜 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회사를 설립하는 가운데 상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상호를 대신 사용해버리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 설립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오래 걸리는데 누군가가 설립되기 전에 내 상호를 미리 사용해버리면 내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상호를 가등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조문을 잘 보시면 1항, 2항, 3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함정을 팝니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에 관해 상호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가능하고 다시 말해서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없죠. 그죠?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도록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바짝 차리고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왜 상호 가등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죠?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설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인적 회사 설립 있잖아요. 엄청 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관의 절대적, 정관의 어때요? 사원 확정, 그 다음에, 그죠? 기관 확정. 모든 걸 확정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바로 그 다음날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상호를 누가 도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호 가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회사라든지 물적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설립하다 보면 몇 개월씩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걸리는 가운데 내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가등기 시켜놓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상호 가등기예요. 근데 인적회사는 바로 내일 바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알겠죠? 몰랐으면 알아두셔야겠죠. 몰랐으면 알아도 됩니다. 이 본질적인 상법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상법 들으세요. 알겠죠? 들으시면 변호사 할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제대로 기본 강의 할 건데 들으셔야 돼. 합격하고. 알겠죠? 지금 상관없어.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항 가보니까요. 회사는 상호나 목적, 상호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변경하고자 할 때, 그죠? 변경하고자 할 때 가등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러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여기에는 한명회사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한명회사가 상호를 이전할 때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에 나왔다니까 선택형에 이게 요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한책임에 여기 있죠. 처음 상호를 가등기 할 때는 설립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했지만 상호를 변경할 때는 어때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상호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변경할 때 혹시라도 누가 그 사용할까 봐 가등기 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여기 회사는 어때요? 보세요. 표현이 뭐라고 됐습니까? 회사는 돼 있잖아요. 회사는 돼 있기 때문에 뭐다? 한명회사 합자에서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1항만 그렇고 나머지 2항, 3항 본점, 이점 할 때 있죠. 요거 등기하는 거 전부 다 한명회사 합자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형에 다른 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정을 팔고 있어요. 그냥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의 가등기는 22조의 상호 등기 효력의 정의에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본등기로 본다는 얘기죠. 22조가 뭐였죠? 조금 전에 봤던 거잖아요. 사전 배척권이죠. 사전 등기, 그죠? 배척권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 상호 쪽에서 좀 우리 학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입니다.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 금지 그랬죠? 아까 우리 봤던 22조는 뭐라 했습니까? 오인시킬 상호 앞쪽에서는 어때요? 등기한 상호의 사전 등기 배척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는요. 오인시킬 상호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상호가 뭐냐면 유사한 상호를 말합니다. 아까 사전 등기 배척권은 동일한 상호라고 아예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동일한 상호. 동일한 상호, 그 다음 동일한 영업이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는 유사하게만 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호가 유사해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항 가보시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니까 이 상호는 뭐예요? 똑같은 상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상호도 오인만 시킬 수 있다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내가 동일한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어때요? 똑같은 상호를 사용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규제하는 건데 그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전항을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그렇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요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내가 지금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오인되게 사용했다? 그걸 사용하지 마 등등 있죠. 뭔가 배척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다?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여자가 손해가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배척할 수 있습니다. 폐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상호를 등기한 자도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한 자는 뭐죠? 이렇게 손해받을 염려를 입증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밑에 가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한다? 추정해준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뭐래 그랬죠? 등기한 상호는 어때요? 상호권이 강화되는 내용을 해주는 거예요. 상호권이 강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 사항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항이 여러 가지 의미 갖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우리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문이 많지 않아요. 가다 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사항 있잖아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의 동종영업으로 동종영업이에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추정한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 추정입니다. 이 추정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상법은요. 법률상 추정이 거의 없어요. 상법은요. 다시 말해서 상법상 등기는 어때요? 법률상 추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있죠? 유일하게 법률상 추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상호의 등기기죠. 그래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 동종령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에 법률상 추정.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또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 그래서 법률상 추정이 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 추정된다는 것은 어때요? 다시 말하면 상호권이 강화됐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한 건 어때요? 내가 등기하고 있는데 내 상호를 누가 사용했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만 어때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한 목적이 그죠? 일단 그 상대방이 어때요?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 금지에서 여러분이 요 조문은 뜯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뜯어볼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 나오죠? 명의대여자 책임도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나왔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부분론적으로 많이 나와요. 꼭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명의대여자 책임은요. 우리가 문제를 내보면 알겠지만 사안에서 거의 다 연결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항상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문제를 많이 내보지만
그렇게 항상 넣어 놓습니다. 근데 출제하는 교수님 따로 있고,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출제하는 교수님 따로 있고, 문제 풀에 넣는 교수님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뽑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문제 넣을 때는 이게 항상 부분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성명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할 것 허락한 자, 허락한 자는 영업주로 인해서 거래한 자에 대해서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 연대가 뭡니까? 부진적 연대 책임이죠. 그죠? 부진적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이면서 상법에서 계속 부진적 연대 책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에서 판례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효력입니다. 상대효와 절대효가 있죠. 그죠? 상대효. 부진적 연대 효과는 어때요? 상대효와 절대효가 있습니다. 변제 있죠.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이외에는 어때요? 전부 다 상대효입니다. 알겠죠? 상대효. 다른 데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 나오면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요건을 알아둬야 된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법 총칙에서 크게 한번 보겠는데요. 요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외관주의 법리죠. 그죠? 외관주의 법리죠. 외관주의 법리가 우리 상법 총칙에 몇 곳이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요 명의 대여자 책임 하나 있겠죠. 믿은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앞전에 나왔잖아.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 나왔죠?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상호속용 양수인 있잖아요. 상호속용 양수인에도 나오죠? 또 어디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그죠? 표현 대표에서 나오겠죠, 그죠? 일단 세 곳은 나오죠, 그죠? 세 곳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외관주의 법리가 적용되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볼게요.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회사법을 제가 좀 연결을 시켜주고, 앞뒤 조문이 어디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양도죠. 상호 양도했을 때 상호 양도의 등기다, 그죠? 상호 양도의 등기, 상호 양도다, 그죠? 상호 양도의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 상호 양도의 등기 조문이 이제 제가 안 넣어놨는데, 상호 양도 등기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호 양도를 어때요? 이렇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3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자. 보통은 어때요? 대항하지 못할 때 선의의 제3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상호 양도의 등기에서는요, 유일하게 뭐라고 나요? 그냥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악 관계없이 대항을 못하는 거죠. 상호를 양도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을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호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상호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있어요. 상호 등기 일반적 효력 못 들어보셨어요? 상호 등기 일반적 효력. 꼭 알아둬야 되는데, 상호 등기 일반적 효력은 뭐냐면 선악에 따라서 대항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호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해요. 등기 전에는 어때요? 등기 전에는 선의자에 대항 못하지만 악의자에는 대항할 수 있다. 등기 후에는 어때요?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항 못한다. 요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선의자도 악의로 의제되어 버린다는 거죠. 요게 뭐냐면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다시 말해서 상호 양도의 등기에서는 어때요? 그냥 제3자 선악 관계 없이 대항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선악으로 구분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뭐 표현지배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제도에서 외관법리에서 선의의 제3자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선악 관계에 대한, 그죠?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조문을 보는 거니까 지금 너무 많은 걸 또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조문을 위치만 좀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상업장부는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상업등기를 가보겠습니다. 상업등기 가보시면 뭐 통칭 나오고 쭉 나오지만 요겁니다. 37조 있죠. 요게 바로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나타내는 조항이 37조예요. 37조. 알겠죠? 그래서 1항을 보면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이게요. 요걸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등기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도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있다는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왜? 등기라는 것 어때요? 대외적으로 공시해 놓고 상대방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등기해버리면. 그래서 등기는 어때요? 일반적 효력은 등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의가 악의로 의제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선의자에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적인 일반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요 1항에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항에 가보시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기 일반적 효력은요. 등기하지 않으면 원래는 어때요? 선의자에 대항 못해요. 악의자에는 어때요? 대항 가능해요. 이게. 근데 등기를 하면은 어때요? 선악 관계없이 어때요? 대항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 효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등기 일반적 효력. 알겠죠? 이게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기하게 되면 이미 공시를 했잖아요. 등기해놨기 때문에 선이라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선이 너도 악이라고 의제를 해줘 버립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항에서 예외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등기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알지 못된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37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 후에 선의자가 악의로 의제된다는 것. 됐습니다. 그 정도. 뭐 이제 지금 뭐 알든 모르든 저는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아시는 거고 모르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모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배웠어야 되는 건데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요게 37조가 그래서 등기의 일반 효력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느낌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의 효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실 등기입니다. 부실 등기. 그리고 일단 등기의 여러분 효력 알 겁니다만은 상업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상업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나요? 공신력이 뭔지 아시잖아요. 민법에 우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공신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믿은 자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럼 공신력이 인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동산은 가능하죠. 선의치도 인정되니까. 그죠? 가능하죠. 우리 상업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죠. 부실 등기에 대한 거 39조 있죠. 요건 어때요? 믿은 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조항입니다. 이게 학설 대립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신력은 믿은 자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알겠죠? 믿은 자를. 어떤 거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했잖아요. 이 등기된 것 잘못된 등기를 선의로 믿었던 자 있죠. 이 자는 어때요? 보호되는 거잖아요.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지만 등기를 믿은 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상업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믿었다 하더라도 그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39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 고의 과실에는 경과실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됐어요. 조문은 이제 이렇게 요 39조, 37조, 39조를 중요한 조문이에요. 사실은 상법 총칙 중요한 조문이고 시험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 양도는 중요시대하죠. 영업 양도는 지금 판례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업 양도인이죠. 영업 양도인의 제일 중요한 조항은 사실은 41조의 경업 금지 조항이에요. 영업 양도라는 제도가 있죠. 본질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그죠? 경업 금지가 돼야 되겠죠. 영업을 양도했는데 양도한 사람이 경업을 해버리면 양도 제도에 그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우리 22조의 상호 등기의 효력에서는 인접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여기 영업 양도 경업 금지에서는 어때요? 인접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다른 약정 없으면 10년간 그죠? 동일한 인접, 특별시 광해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업을 양도하면 약정이 없더라도 경업 금지가 인정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약정을 했을 때는 어때요? 2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와 관련되는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알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다. 영업상 채권자 보호죠. 여기 외관부업리가 적용되는 건데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조문을 한번 본다면 그렇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죠. 그죠?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그죠? 등기한 때. 그 다음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통지를 해도 책임을 안 지고 등기를 해도 책임을 안 져요. 뭐 아시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그냥 통지하잖아요. 그죠? 통지하면 그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책임 안 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양도인과 양수인이에요. 알겠죠? 양도인 또는 아니에요. 양도인과 양수인이에요. 통지할 때는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지를 해야 돼요. 선택형에 대부분 여기서 함정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등기했을 때와 통지했을 때 그죠? 그 책임 안 지는 범위 그걸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된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양수인에 대한 변제, 채무자도 보호해야 되겠죠? 채무자도 보호해야 되겠죠? 채무자를 보호할 때는 좀 더 요건이 우리가 좀 강화되어 있다. 그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채무자일 때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갚았을 때 그때는 변제가 있는 것을 봐준다. 그죠? 중과실이 여기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둘 다 변제, 채무자, 채권자, 그죠? 상호 속용 양수인일 때 동일하게 다 사용하는 경우다.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근데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서 책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뭐죠? 광고했을 때. 광고한 조항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호를 속용했을 때 두 개의 42조, 43조 조항이고요.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책임지는 게 뭡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요 광고는 책임질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 굳이 이렇게 신문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를 말하는 건 굳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양도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인 책임의 존속 기간이 2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문에 아마 익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상법 총칙은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쭉 넘어가셔가지고 회사법에 가야지 여러분들이 회사법에 조문의 위치를 좀 알아둬야지 시험에 사령 나오더라도 위치를 확인해서 조문만 봐도 일단 감을 잡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기본적 상행위에서는 기본적 상행, 보조상행이 있지만 뭐 선택형으로 본다면 조문이 요거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조상행이 맞습니다. 근데 이항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항은
상인이 어떠한 하는 행위는 뭐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해 주죠. 요 추정 조항이 하나 나왔다. 그죠? 추정 조항이 나왔다. 요거는 사실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한 거죠.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당사자가 상인이 한 행위를 갖다 이게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때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추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가 자기가 입증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상행에서 또 우리가 한번 꼭 짚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행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뭐 대리 방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대리 있죠. 대리는 알아둬야 되죠. 그죠? 상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취합니까? 비현명주의를 취합니까? 상법은 비현명주의를 취하는 거죠. 민법은요. 현명주의. 그럼 어음수표는요. 어음수표는요. 엄격한 현명주의를 취합니다. 알겠죠? 엄격한 현명주의를 취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현명주의를 취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은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상대방이 본인이 위한 것이면 알지 못했죠. 그럴 때 누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 여러 번 나왔잖아요. 변호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대리권 존속은 당연한 내용이죠. 대리권 존속도 민법하고 다른 점이죠. 상인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이 우리 상법이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 특칙에서 나올 만한 게 있다면 유치권하고 있죠. 질권입니다. 최근에 판례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겠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준다 그러면 상사유치권 있죠? 일단 상사유치권은 우리가 크게 민법에 대한 특별한 상사유치권이죠. 그죠? 그런데 또 상법의 뒤쪽으로 가면 또 유치권이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상사특별유치권이라 그래요. 알겠죠?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 일반 상사유치권과 요건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이 다른 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사특별유치권이 자꾸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뭐가 상사특별유치권이야? 알아도 자꾸 헷갈리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일반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와 요건이 다르면 특별 상사유치권이에요.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요건만 한번 짚어볼게요. 짚어보면 이런 게요. 첫 번째 다른 점은 상인간. 알겠죠? 첫 번째 요건이 일반 상사유치 요건이 뭐죠? 상인간입니다. 상인간. 알겠죠? 상행위를 위한 채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변제기도 다 일반 민법상 유치권 다 똑같아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도 다 똑같아요. 그 채무자의 행위를 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요겁니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이에요. 알겠죠? 채무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일반 상사유치권이죠. 다른 민법과 거의 똑같지만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입니다. 물건 자체가 채무자 소유돼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단약점은 그렇지 않다. 그건 뭐 그렇고 상해이라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느낌을 받는 게 민법에서는 뭐가 필요했죠? 민법에서는 민법의 유치권은 뭐가 특징입니까? 개별적 결론성을 갖고 있죠.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본다면 개별적 결론성이라고 그죠?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일반적 관련성이죠. 알겠죠? 일반적 관련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 물건에 이 물건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 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요건이 뭐라고요? 상인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때요? 채무자의 소유 또는 물건 유가증권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적 결론성이 없는 일반적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일반 상사 유치권이에요. 근데 뒤쪽에 가보면 어때요? 뭐 위탁매매라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상이라든지 가보면 어때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상사 유치권이지.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어때요? 상인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점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서 우리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죠. 유치권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형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의 불가분성 전체 다 미친다는 건데 그걸 상법에도 적용할 것인가?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된다. 그 최근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질계약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 유질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에 가보니까 뭐만 나와 있어요? 허용. 민법은 허용하지 않지만 상법은 허용한다. 끝이죠. 그죠? 그런데 유질계약을 어떻게 설정한다. 그 다음에 유질계약의 나중에 집행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가 최근에 그걸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최근 판례가 유질계약이 문제가 됐어요. 상사유치권처럼 유질계약도 상인간인 경우에 될 거냐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아니다. 한쪽만 상이면 된다. 그 말 해줬잖아요. 두 번째 또 뭐였어요? 질권설정계약. 다시 말해 질권계약과 유질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문제가 또 됐어요. 별도로 유질계약을 어때요? 체결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질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유질계약을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그 부분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 판례가 얘기해 준 것은 유질계약에 규정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대로 집행을 한다. 알겠죠? 그게 없다면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미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모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아두세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끼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상행위 특징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핫해요. 핫하고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짚어주려고 온 거예요. 알겠죠? 막 뭐 이런 데로 많이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올 만한 부분은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부분은 아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상법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는 부분만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그렇게 좀 초점을 맞춰주고 제가 범위를 좀 사실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4번 나눠서 취지는 뭐냐면 4번을 전체를 반복을 해주면서 나올 만한 곳을 짚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 초점을 제 취지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강의도 아니고요.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넘어가서 이제 매매 특칙 가보겠습니다. 매매 특칙. 매매 특칙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매매 특칙도 뭡니까? 이거는 민법에 대한 매매에 대한 특칙이죠. 특칙입니다, 그죠? 특칙인데 어떤 특칙을 갖고 있는가도 알아두셔야 돼요. 매매 특칙은 민법에 대한 특징인데 민법은 매매에 가보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보셨죠?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입니다. 민법은 매매를 하잖아요. 보통 있죠?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요. 매수인이 어떤 책임진다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그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상법은 어때요? 누구죠? 주체가? 상인들끼리야. 동일한 거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죠? 양쪽 다. 양쪽 매수인 너도 지킬 게 있으면 지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특징에 가보면 첫 번째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 요거만 이제 매도인 나옵니다. 매도인 나오지만 목적물 공탁 경매권이에요. 거의 상법상 그죠? 이 매매 특징은 매도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선택형을 한번 나온다면 이겁니다. 민법에서는 어때요?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매물 경매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상법에서 매도인이요. 목적물을 공탁 경매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선택형 나온다면 우리가 나온다면 거기서 낼 거고요.
제가 출제도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어쩌 이게 경매하고 난 다음에 그 경매 대금을 그냥 공탁해버려야 되거든요. 자기의 비용에 충당을 못해요, 민법은. 근데 상법은 어때요? 자기의 가져갈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제 충당 가능하다면서 여기서 문제 나온다면 그게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요. 하나 더 비교를 해준다면 법원에 허가 없이 하잖아, 그죠? 허가 없이 합니다. 하나 더 초점을 맞춰준다면 허가 없이 하는 거 맞아요. 경매할 때. 맞는데 요 뒷조문 가보시면 여러분 이제 조문이 뒤쪽에 69조, 70조 좀 한번 가볼까요? 70조 한번 가볼게요. 70조 가보십시오. 거기에 70조에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나오죠?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67조는 매도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공탁하다 경매하는 것이고 70조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보관하다 공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관하다가 경매해야 될 상황이 여기도 매수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지문화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풀에. 알겠죠? 그러게 그 초점을 어디서 묻는 거 초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확정기 매매 나옵니다. 이 확정기 매매는 민법의 정기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기행위, 그죠?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그죠? 이행을 했을 때 되는 거죠. 만약 이행기 지나면 어때요? 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5일 날 내가 결혼식 하는데 턱시도를 맞췄어요. 12월 5일 날 와야 되는데 12월 7일 날 왔어. 결혼식 끝나고 왔어. 그건 계약이 오죠? 뭐야? 이행을 못한 거죠. 정기행위를 못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민법은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해서 어때요? 내가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민법의 해제권은 어떻게 돼요?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 거죠. 권이 발생하는 거죠. 상법은요. 똑같아요. 말만 확정기 매매로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죠?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이행 안 하면 상대방 어때요?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예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알겠죠? 그 점이 포인트예요.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기 매매가 뭔지 먼저 알고 확정기 매매가 뭐의 특징이다? 민법의 정기행위와 같은 거다.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뭐가 다른데? 첫 번째는 상인간 매매입니다. 알겠죠? 우리 앞쪽에 매매 특징은 꼭 전제를 깔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뭐죠? 매매 특징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인간이에요. 상인간. 알겠죠? 상인간이에요. 상인간. 그래서 사례 풀다가도 이걸 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채점해 보면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감이 없는 학생도 많은데 그죠? 상인간이죠. 어쨌거나 상인간 매매에서 이렇게 사는 상황인데 이행시를 경고하잖아요. 즉시 야 너 할 거야 말 거야? 톡쇼 지났네? 뭐 시간이 지났네?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해제한 것으로 간주 본다. 알겠죠? 요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는 너무 잘 알죠, 그죠?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어디 요건이에요? 상인간 매매죠. 상인간 매매. 서로 상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상인간 매매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알아둘 것은 이 검사 하자 통지 의무는 강행 규정인가요? 판례가 얘기했죠? 안 하더라도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당사자끼리 어때요? 상인끼리 매매 거래하면서 야 우리끼리 그냥 뭐 목적물 검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검사하고 통지하지 않더라도 야 담보 책임져 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포인트다. 됐죠? 나머지는 조문 문제예요. 조문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별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상법을 보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특히 상법은요. 요런 제도가 나오잖아요. 확정기 매매 뭐 나왔다면 거의 제도에 대한 취지라든지 근본적인 있죠.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을 살짝 깔아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암기 과목이 돼버려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 밑에 보시면 전문 내용인데 뭐 지체 없이 검사해야 되고요. 그다음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뭐 됩니까?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계약 해제라든지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담보 책임에 대한 특징이라니까요.
매수인에게도 뭘 준 거예요? 담보 책임을 같이 동일하게 준 거예요. 됐죠? 근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사례 쓸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6개월 내에 발견하는 똑같다. 그죠?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수인 악일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거고, 매수인의 목적을 보호한 공탁 경매 아까 봤듯이 매수인이 매매계획 계약을 했죠. 매수인이 물건을 샀다가 검사 통지 의무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죠. 물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상한 물건이 왔어. 계약 해제를 했어. 그러면 매수인이 어때요? 상인인데 물건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보관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죠? 보관하다가 상할 것 같으면 어때요? 경매도 하고 공탁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매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왜? 매수인은요, 남의 물건이잖아. 그죠? 매도인은 아까 공탁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건 뭡니까? 자기 물건을 팔았는데 채무자가 안 가져가. 계약 당사자가 안 가져가. 그렇게 할 때니까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것이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는 언제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있죠. 매도인이 그 물건을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 격지자 아닐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조항이 나오는 거죠. 매도인의 영업소와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보관 공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연결해 주면 됩니다. 끝.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7시 반 1시간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놔두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많이 뺄 겁니다. 오늘 빼서 조문 한번 다 끝내 볼 테니까 따라오시도록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